안녕하세요. 남스타입니다. 바야흐로 3년 전 22년도는 빌딩 시장의 전성기였죠. 매일이 최고가 경신을 하던 때였는데 그때 건물 매입한 연예인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그때 연예인분들이 매입했던 건물들 얘기를 전해드렸었죠. 요즘 21년, 22년 이때 건물 매입하신 분들 중에 손실 보면서 재매각하는 경우도 보이고 거의 원가로 처분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종종 보이고 있는데 연예인들이 그때 매입했던 건물들은 어떨까? 현재 가치는 어떻게 평가되고 있을까? 3년 정도 지난 지금 시점에서 어떤 평가를 해볼 수 있을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체크해 볼까 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 볼 곳은 이효리 님이 22년도에 매입하셨던 신당동 건물입니다. 효리 언니가 이 건물을 22년 5월에 전액 현금으로 37억 5천만 원에 매입했을 때 다들 물음표 뜬다는 반응들이 많았어요. 평당 6천만 원에 매입을 했는데 뭐 시세보다 싸거나 위치가 엄청 좋거나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은 아니다 보니까 한남동 건물 팔고 왜 이걸 샀을까? 이런 얘기들이 많았던 건물이죠. 매입할 당시에는 의류업체 통임대로 3% 정도 수익률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공실이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여기가 임차하려는 수요가 엄청 많은 지역은 아니다 보니까 요즘 같은 경기 상황에서는 공실 리스크가 좀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건물이 매입한 지 3년 정도 지난 지금 얼마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을지를 한번 볼게요. 건물이 매각이 된 거면 그 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지금 건물이 매각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랜드북 그리고 부동산 플래닛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AI 추정가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확실한 건 감정평가를 해봐야겠지만 이건 뭐 재미삼아서 확인해 보는 거니까 AI 추정가를 활용해 볼게요. 이 추정가는 공시지가나 주변 거래된 것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나오긴 하는데 절대 맹신할 수 있는 추정치는 아니고요. 참고용 정도로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본인이 건물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이 추정가만 믿고 거래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효리 언니가 매입한 신당동 건물이 랜드북에서는 추정가 26억이 나오고 있고요. 부동산 플래닛에서는 24억 3천만 원 정도가 나오고 있네요. AI 추정가 평균치로 보면 약 25억 정도의 가치로 현재 건물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22년도에 37억 5천만 원에 매입한 건물 추정가가 25억이라뇨. 네, 매입한 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추정가가 나왔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를 한번 보면 효리 언니가 매입한 건물 인근이 신라호텔 옆에 다산 성곽길 라인이거든요. 그 성곽길 이면 쪽인데 이 일대에 거래되고 있는 금액대가 24년도에도 평당 5천을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효리 언니 건물은 신축 건물이고 거래되는 것들은 단독주택 형태가 많긴 한데 이런 실질적인 건물 가치까지 세세하게 평가하지는 못할 거라 참고용으로만 봐야 하는 지표이긴 해요. 이 AI 추정가가 보통 주변 거래되는 것들 기반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낮은 추정가가 나오게 된 거죠. 제가 22년도 영상에서도 얘기했을 때 입지에 비해 시세보다 좀 높게 산 경향이 있다. 싸게 산 건물은 아니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3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이 일대에서 효리 언니 건물이 최고가를 찍고 있거든요. 이 이상 가격으로 거래된 곳이 없습니다. 여기는 사실상 2, 3년 단기 차익 볼 수 있는 투자 구조는 아니었고 장기적으로 보유하기 위한 투자처였을 거예요. 만약 이 건물이 일반 개인이 매입했고 그 개인이 공실로 인해서 건물 운영이 어렵다 판단해서 본래 투자 방향보다 빠르게 매각을 하려고 했었다면 아마 손실을 보면서 매각하게 될 확률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입 당시의 수익률 검토만 중요한 게 아니고 추후에 그 임차가 빠졌을 때 그만큼 또 메워질 곳이냐를 보셔야겠죠. 그래야 내가 안정적으로 건물을 운영하면서 들고 갈 수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개인 투자자분들은 투자하실 때 좀 조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예인들의 투자와 일반인의 투자는 좀 다르게 접근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시세보다 좀 비싸게 샀더라도 추후에 비싸게 팔 수 있는 입지면 괜찮아요. 장기 보유가 해결을 해줄 수 있다면 좋은데
비싸게 샀는데 주변에 거래도 별로 없고 집가 상승 없이 계속 머물러 있는 지역이라면 힘들어질 수 있겠죠. 제가 요즘 차라리 비싸더라도 좋은 곳 사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거고요. 사실 효리 언니는 그동안 건물 투자를 잘 했었어요. 19년도에 58억 2천만 원에 매입했던 한남동 건물을 22년에 88억에 매각을 했었는데 그 건물은 현재 추정가가 88억 매매가보다 오히려 낮거든요. 그러니까 22년도 한창 불장일 때 타이밍 좋게 좋은 가격에 잘 매각을 하고 나오신 거죠. 근데 그 다음 투자인 이 신당동 건물은 조금 의아한 부분들이 있었고 현재 봤을 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봐야 할 건물이니까 여기는 좀 더 시간을 줘야겠죠. 다음 사례도 볼까요? 또 화제가 많이 됐었던 분이죠. 고소영 씨가 22년도에 송정동에 39억 5천만 원에 매입한 건물이 있죠. 신축 건물을 평당 7천만 원 정도에 매입을 해서 현재 전체 직접 사용 중이신 건물이죠. 그때 당시에 송정동이란 곳을 잘 몰랐던 분들도 많을 때였는데 그 일대에서 최고가로 건물을 샀었어요. 이 건물은 현재 가치가 어떨까요? 랜드북 추정가는 53억이고요. 부동산 플래닛 추정가는 45억 8천만 원입니다. 평균치로 약 49억 원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고소영 님이 매입을 하시고 홍진영 님도 바로 인근에 매입하고 권은비 님도 다른 라인 쪽에 매입을 하면서 고소영 씨가 매입했던 평당가보다 더 높은 평당가들이 주변에 찍혔거든요. 그러면서 AI 추정가도 매입한 금액보다 더 높은 추정치가 나오고 있죠. 지금 당장 이 추정가로 시장에 나온다면 현재는 이 가격에 받아지지 않을 순 있지만 좀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 소액으로 송정동 랜드마크 입지를 빠르게 잘 선점했다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죠. 다음 사례 먼저 보고 마저 얘기를 좀 해볼게요. 22년도에 강민경 씨도 합정동에 건물을 매입했었죠. 매매가 65억에 평당가 약 1억 5천만 원에 매입해서 현재 강민경 씨가 운영 중인 의류 업체에 사옥으로 직접 쓰고 계신 건물이죠. 이 건물 매입할 당시에 사실 이 일대 최고가를 찍고 들어간 거라 너무 비싸게 산 거 아니냐 말이 많았어요. 그럼 과연 3년이 지난 지금의 가치는 어떨까요? 랜드북 추정가는 51억 4천만 원이고요. 부동산 플래닛 추정가는 57억 5천만 원입니다. 평균치로 약 54억 5천만 원 정도가 나오고 있죠. 이효리 씨 건물처럼 강민경 씨가 매입한 건물도 매입가에 못 미치는 추정가가 나오고 있죠. 제가 22년도에 고소영 씨 건물 매입 사례 포스팅하면서 썼던 글 중 일부예요. 강민경 씨는 이미 완성된 상권에 최고가를 찍고 들어갔고 고소영 씨는 이제 조금씩 활성화되고 있는 상권에 최고가를 찍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서 투자 결과를 놓고 비교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3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확인을 해봤을 때 누가 더 투자를 잘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집가 상승 면에서는 고소영 씨가 더 잘했죠. 고소영 씨는 본인이 송정동 건물을 매입한 게 그 지역 투자의 신호탄이 되면서 매입한 이후로 더 높은 금액에 거래되는 사례들이 꽤 나왔죠. 어떻게 보면 본인이 들어가서 그 동네의 가치를 바꿔놓은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고소영 씨가 송정동에 건물 매입을 했다고 해서 그때 송정동이란 곳을 처음 알게 된 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반대로 강민경 씨는 이미 많은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마포 합정에 최고가를 찍고 들어갔는데 아직은 그 이상 금액으로 거래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고소영 씨가 위너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투자의 결과가 지금 나온 게 아니잖아요. 두 분 다 매각을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을 해서는 안 되겠죠. 강민경 씨가 매입한 건물 위치는 마포에서도 선호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 또 이만한 위치에 이만한 매매가가 잘 없을 거거든요. 실제로 강민경 씨가 매입한 라인으로 23년, 24년 거래가 없어요, 거의. 이게 수요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라인에 그만큼 괜찮은 매물이 잘 안 나오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이 정도 매매가로 잘 샀었네 하겠지만 아무래도 좀 높게 매입한 게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야겠죠.
강민경 씨는 이걸 수익형으로 사신 게 아니고 직접 사용할 목적이 확실했기 때문에 이런 매입이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투자자분들이 이런 선택을 하실 때에는 조금 더 신중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사례도 볼게요. 김나영 씨가 22년도에 역삼동에 매매가 99억, 평당가로 약 1억 8천만 원 정도에 매입한 건물이 있죠. 22년 당시 보증금 2억에 월 2,900만 원 정도 나오는 수익률 3.59%의 건물이었어요. 강남역 일대 탄탄한 상권에 코너 입지고 수익률도 매우 잘 나오던 건물이었는데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인데 엄청난 평당가로 매입을 하면서 이슈가 됐었던 건물이에요. 근데 여기가 연면적이 64평 정도인데 월세 2,900만 원이면 그냥 단순 계산했을 때 평당 임대료가 거의 45만 원 수준이거든요. 지금 시장 상황으로 놓고 보면 엄청나게 높게 잡혀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추후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겠죠. 여기는 지금 가치 어떻게 평가될까요? 랜드북 추정가 76억 6천만 원이고요. 부동산 플래닛 추정가 70억 4천만 원입니다. 평균치로 약 73억 5천만 원 정도 나오네요. 역시 당시 최고가로 매입을 했었다 보니까 3년이 지난 지금 AI 추정가는 매입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나영 씨가 매입한 이후로 이 일대 일종 전용 주거 지역에서 거래된 것들 보면 평당 7천, 8천 이 정도 선이거든요. 근데 김나영 씨는 평당 1억 8천만 원에 들어가다 보니까 추정가가 높게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또 시장 상황을 보면 100억 아래로 이 정도 상권 있는 곳에 강남 건물을 찾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긴 해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추후에는 나쁘지 않은 투자였다고 평가를 받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으로서는 높은 가격에 샀다고 봐야죠. 김나영 씨는 가격적인 면보다는 선점의 가치로 접근해서 투자하신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22년도 빌딩 시장 최고 하락기에 건물을 매입한 연예인 4분의 케이스를 좀 봤는데요. 이 4분 모두 그때 당시 그 지역 일대에서 최고가를 찍고 샀어요. 그 중에서 이효리 씨, 강민경 씨, 김나영 씨는 3분 다 3년을 보유했는데 아직 주변 시세가 매입한 금액에 못 미치는 시세거든요. 시세보다 높은 건물을 사려면 진짜 그만큼 그 지역을 대표하는 입지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납득이 가는 위치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 3년 지나서 본 건데 한 5년 뒤에 다시 본다면 또 차이가 벌어질 거예요. 이분들이 매입한 건물들의 지역이 다 다르다 보니까 예측되는 미래도 좀 다르겠죠. 현재 수요자들의 선호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보면 이효리 씨 건물은 큰 차익을 기대하기는 어렵겠다는 판단이 좀 되죠. 거래가 많이 일어나기는 좀 힘든 곳이다 보니까. 강민경 씨 건물은 이효리 씨 건물에 비해서는 그래도 장기 보유하면 어느 정도는 괜찮겠다 할 수 있죠. 기대는. 수요가 꾸준히 많은 지역이니까요. 김나영 씨는 강남이라 이효리, 강민경 씨보다는 좀 더 기대해볼 만한 지역에 있긴 한데 들어간 금액이 워낙 높아서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사례들만 보면 이제 건물 사면 망하겠다 싶으실 것 같은데 정말 케바케죠. 분명히 좋은 선택으로 이미 차익을 내고 있는 연예인들도 많죠. 일반 투자자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양극화되다 보니까 양면을 모두 다 볼 수 있는 시장입니다. 누군가는 손실을 보고 누군가는 이득을 보고 그 양날의 검을 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22년도쯤 매입한 건물들이 모두 다 정체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 주에 후속편으로 전지현 씨랑 B 씨가 투자한 건물도 볼 건데 B 씨가 매입한 건물 같은 경우에 주요 입지의 메인 빌딩이다 보니까 가치가 꾸준히 오르고 있거든요. 강남 4대 대로변이나 역세권 입지들, 마포, 성수, 한남 이런 곳의 메인 입지들, 그리고 주요 상권들, 명동, 성수, 도산공원 이런 탑티어 상권들은 빠지지 않고 오르고 있거든요. 하지만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입지들은 군데군데 조정이 되고 있는 시기인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제 좀 정상적인 시장으로 돌아오면서 조정되는 것들을 적합하게 판단해서 잘 매수할 수 있는 시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떨어지는 곳은 더 떨어질 거고 오르는 곳만 오를 거기 때문에 그 양극화의 갈림길에서 좋은 입지를 찾아내는 게 정말 중요한 시점입니다. 양극화가 심화되다 보니까 지금 빌딩 매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입지에 대한 기준을 계속해서 좀 좁혀나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눈높이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오늘 말씀드린 것들도 더 좋은 선택을 위해서 도움을 드리기 위한 부분이었고요. 다음 후속편에서도 오늘 내용의 연장선에서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고객분들의 좋은 투자를 위해서 매일 열심히 함께 고민하고 있으니까 빌딩 매매 관련해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